어느 추운 겨울밤 나는 오랫동안 끊었던 흡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쏘이며 담배 한 모금을 피우고 있었다. 거실 불은 다 꺼놨고 희미하게 켜둔 주방의 전등만이 우리 집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주인은 고요했다. 저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외에는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거의 다 태운 담배를 창문 밖으로 던지며 소리를 더 한 번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분명히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환청이 아니었다.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도 아닌 것이 분명했다. 그건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는데 매우 기이하게도 거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호기심과 함께 어떤 낯선 불안함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르고 주위를 둘러보던 중 나는 문득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우리 동네 끝자락 오래전 폐쇄되었다는 저택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었다. 나 역시 친구들과 농담처럼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저 전설로 치부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울부짖음이 그곳에서 들리는가 싶어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치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해졌다.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얼붙고 말았다. 거실에 불을 환히 켜보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그 소리가 더 이상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착각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나는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방금까지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았던 휴대전화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고 있었다. 화면을 열어보니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창문을 봐 라고 쓰여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어떤 충동에 이끌려 나는 다시 창문으로 향했다. 밖은 이미 완전히 깜깜했고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저 멀리 골목길 끝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흐릿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느껴졌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골목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등골 오싹한 기분에 창문을 급히 닫고 커튼을 강하게 쳤다. 그러나 내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 찼고 정신은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방금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지만 가슴 속 두려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상한 사건은 그날 밤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를 깨우는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 하얀 한복의 여인은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인터넷에서 귀신 전문가로 유명한 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람은 내 사연을 듣고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드디어 이렇게 말했다. 저택에 갇힌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무엇인가 말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세요. 나는 그를 믿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창문 가까이 다가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익숙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히 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나를 도와줘 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단서를 찾기 위해 나는 그 폐쇄된 저택을 찾아갔다. 그곳은 흉가처럼 음침하고 버려진 채 외로이 서 있었다. 저택을 둘러보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는 과거 저택에서 살던 한 여인의 것이었고 그녀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아직까지도 이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 나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역의 역사 기록으로 제출했고 마침내 그녀의 원혼은 진정되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비명 소리를 듣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지만 가끔은 흰 눈이 내릴 때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경험한 무서운 이야기나
괴담을 공유하곤 합니다. 이 중 하나의 긴 공포 이야기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는 어느 늦은 여름밤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나고 늦게까지 남아있던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주변은 적막함과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빛이 밝아 차도를 밝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조차 차갑고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걸어오는 길은 좁고 굽은 오솔길이었고 배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늘어서 있어 주변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작아지며 이상한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귀를 기울이자 어디선가 낮고 우울한 흥얼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놀리려는 장난이겠거니 하고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았지만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털이 서는 느낌을 받으며 가속적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변에서 느껴지던 바람도 갑자기 사라졌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숨이 막힐 듯한 한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느닷없이 내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는 긴 검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확연히 보일 정도로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소리치려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기분이었습니다. 나와 그녀 사이의 거리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언가 결심한 듯 여자 쪽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아무 반응 없이 길 옆 나무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곳은 흔적조차 남지 않은 채 다시 고요함과 어둠만이 나를 감쌌습니다. 집에 도착한 나는 문을 급히 잠그고는 방 안 불을 모두 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경험담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지나온 그 길에서 수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후에도 종종 그 길을 걷던 이들에게 나타나 인사를 했고 인사를 받은 이들은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지나치는 행인에게 인사를 건넸을 뿐이라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전히 등골을 스치는 소름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길을 지날 때 그녀의 인사를 언제나 받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다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 길에서 밤늦게까지 머무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이름은 지민.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도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일본 여행은 처음이라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렸다. 드디어 여행 당일 우린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 도착했다. 그곳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우리는 도쿄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밤이었다. 친구들은 피곤했는지 모두 호텔방에서 쉬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일본의 밤거리를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혼자 밖으로 나왔다. 호텔 주변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다.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니 작고 오래된 카페가 하나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에 들어갔다. 카페는 매우 독특했다. 벽에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가게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걸린 듯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인은 조용한 할아버지였다. 그는 나에게 미소 지으며 메뉴를 건네주었다. 메뉴에는 여러 가지 음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꿈의 차, 나는 특별한 음료가 눈에 띄었다. 나는 그 차를 주문했다.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손놀림으로 차를 우려주었고 나는 그 차를 마셨다. 맛은 달콤하긴 했지만 그보다도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을 주었다. 그리곤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며 피곤함이 몰려왔다. 나는 다 마시지도 못하고 급히 계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갔다. 호텔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두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낮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숨이 막히도록 달렸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그림자가 내 앞에 서자 난 깨어났다.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 보니 이미 아침이었다. 하지만 날씨는 어둡고 밖에는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다. 친구들은 아직 자고 있는지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호텔 밖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변해 있었다. 거리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차도 보이지 않았다. 도시 전체가 구름 속에 갇혀버린 느낌이랄까. 이상한 느낌에 나는 얼른 다시 호텔로 돌아가려 했지만 돌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점점 더 스산한 기운이 밀려왔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향이 났다. 그 꿈의 차에서 느꼈던 향이었다. 향기를 따라가니 전날의 그 카페가 보였다. 갔던 방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가게 주인이 나와 있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현실과 꿈의 경계에 있는 곳이라오. 밤에 꿈의 차를 마시면 꿈과 현실을 넘나들 수 있는 문이 열린다오. 지금 그대는 그 사이에 있는 거요. 나는 주인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가 설명하기를 꿈의 세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실로 돌아가는 문은 점점 더 좁아진다고 했다. 난 당장 현실로 돌아가고 싶었다. 주인은 나에게 다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이 차를 마시고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그 그림자를 이겨내야 돌아갈 수 있어. 필사적으로 차를 받아 마시고 난 다시 잠에 빠졌다. 이번에는 더 어두운 숲속이었다. 그림자가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기로 다짐했다. 그림자를 직시하자. 그것은 나의 두려움, 불안, 고뇌 그 자체였다. 난 용기를 내어 그림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난 여기서 벗어날 거야. 그림자는 잠시 멈추고 고지어 서서히 사라졌다. 깨어나 보니 나는 다시 호텔 방 침대에 있었다. 밖에는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친구들은 모두 일어나 준비 중이었다. 그날 밤의 일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이후로도 난 종종 그 꿈에 카페와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그 경험 이후 난 어떤 두려움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가끔씩 일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친구들은 내가 말한 그 카페가 없었다고 말한다. 가끔 혼자 생각에 잠길 때면 정말 그곳이 어디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만 난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꿈과 현실 그 사이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을.